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 유럽의 디지털 화폐 전략입니다. 이게 특히 흥미로운 게 유럽중앙은행, ECB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유로랑요, 또 서클이나 SG포즈 같은 민간 기업들이 내놓는 전자화폐 토큰, 이걸 EMT라고 부르던데, 이 둘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게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 ECB 보고서나 미카 규제 내용, 또 민간 기업들 활동 사례 같은 거 쭉 보니까요. 아, 유럽이 뭔가 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할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구조. 이건 좀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딱 드는 질문은 이거잖아요. 아니,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그럼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설 자리가 있나? 근데 유럽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일단 ECB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2023년부터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고 빠르면 2026년쯤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로 은행 계좌랑 연계해서 소액 결제나 아니면 정부 복지 지원금 같은 거 지급하는 데 쓸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발언을 보면 그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디지털 유로는 기존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공이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수도 같은 것처럼 누구나 그냥 믿고 쓸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기반 시스템,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정성하고 신뢰성, 이게 최우선인 거죠. 아, 공공 인프라.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현금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기반을 닦아주는 역할. 그러면 민간 기업들, 이 EMT를 발행하는 곳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마침 2024년부터 미카라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건가요? 네, 미카. 이게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시장 법규인데요. Markets in Crypto Assets. 이게 딱 시행되면서 오히려 민간 기업들한테는 명확한 활동 무대가 열린 셈이에요. 약간 역설적이죠. 규제가 생기니까 그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서클이라든지 SG포즈, 이게 소시에트 제네럴 자회사죠. 그리고 IB 같은 회사들이요. 이 규제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유로 기반 EMT, 즉 전자화폐 토큰을 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 EMT들은 미카라는 아주 엄격한 유럽 규제 하에서 승인받고 관리된다는 점이죠.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간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명확한 운동장을 만들어준 셈이군요. 그럼 이 민간 EMT들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 인프라 성격의 디지털 유로랑은 어떻게 좀 다른 영역을 공략하고 있나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유로가 이제 아주 범용적인 일상적인 소액 결제 인프라를 지향한다면요. 민간 EMT들은 훨씬 더 특정 분야, 그리고 좀 더 혁신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국경 간 송금을 더 빠르고 싸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 간의 B2B 거래를 효율화한다거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웹3 생태계 내에서의 결제 수단, 심지어는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RWA라고 하죠. 이런 실물자산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데 쓰이는 것처럼요. 특정 산업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토큰 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기술적인 시도들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유럽은 단순히 CBDC 대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경쟁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공공 플러스 민간 이중 구조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보가 놓는 큰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 민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놓는 특수도로들이 같이 있는 느낌. CBDC는 중립성과 안정성의 공간, EMT는 혁신과 유연성의 공간. 이게 어떻게 보면 ECB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핵심적인 통제권이나 금융 안정성 같은 건 중앙은행에 딱 쥐고 있으면서도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 혁신에 대한 부담이나 그에 따르는 위험 같은 건 어느 정도 민간 영역에 맡기는 거죠. 안정성과 혁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도 이런 이중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주고 EMT는 허가받은 민간 사업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공적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역할 분담이 이론적으로는 명확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 경계가 좀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서로 좀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민간 EMT가 워낙 편리하고 혁신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디지털 유로가 하려던 소액 결제 시장까지 막 파고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역할 분담이랑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은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미카 규제 자체가요, EMT 발행사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의무들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운영 방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이런 규제 준수 비용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민간 EMT들이 무분별하게 막 사업 용역을 확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비용 때문에라도 각자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자기들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접근 방식은 이런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세심하게 설계된 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억압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한 공존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누르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공은 기반을 다지고 민간은 그 위에서 혁신을 하도록 역할을 나눠준 전략. 이거 상당히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지점도 분명히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 미국식 규제 모델을 따른다거나 혹은 일본식 모델, 아니면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런 유럽식 모델처럼 각기 다른 규제 철학을 채택한다면요. 과연 그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생태계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 그러니까 규제의 틀이 기술 혁신의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최종적인 시장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 모델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